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마주했을 때 대체로 눈을 먼저 마주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눈보다 먼저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손톱입니다. 손톱은 작고 조용하지만 말보다 많은 걸 보여줍니다. 정돈된 손톱은 삶의 질서를, 거칠게 갈라진 손톱은 고단한 생을, 지나치게 화려한 손톱은 불안한 내면을 대변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가릴 수 있어도 손톱은 그렇지 않거든요. 손톱은 그 사람이 어제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스스로를 얼마나 돌보는지를 가만히 말해줍니다. 그 작고 조용한 손끝 하나가 말보다 더 정확하게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는 동네 재래시장에 있는 수선집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점포에 늘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하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손님과 말수가 적고 그저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옷을 맡기러 간 제가 무심결에 그분의 손톱을 보게 되었습니다. 깨끗이 씻겨 있었지만 손톱은 바짝 깎여 있었고 군데군데 부러지고 검붉은 실밥이 손톱 밑에 끼어 있었죠. 손톱 주변 피부는 자주 손톱깎이에 베인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손톱은 그분의 입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위해 손톱 손질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손톱에 로션을 바른 적이 있을까? 그 갈라진 손톱은 단지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살아온 삶의 무게였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손톱 하나에서조차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아왔는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손톱이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어쩌면 나도 누군가의 손톱을 보고 마음을 다잡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편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인 중에 늘 완벽하게 꾸미는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손톱도 늘 반짝이는 젤네일로 장식되어 있었고 계절마다 색이 바뀌었죠. 처음엔 자기 관리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도 날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 손톱만 보면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분에게 손톱은 외로움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손톱은 어쩌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반짝임이었고 늘 바쁘게 뭔가를 꾸미는 손끝은 멈추면 울어버릴까 두려워서 쉬지 않는 몸짓이었죠. 손톱은 그런 그녀의 공허함을 가리고 동시에 버티게 해주는 작은 갑옷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손톱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말해주는 창이라는 거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단정한 말투, 밝은 표정 뒤로 감춰진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함이 손끝에 반짝이는 보석으로 달라붙어 있는 걸 조용히 바라보는 것도 때론 필요한 일이죠. 세상에는 별다른 장식 없이 늘 단정하게 손톱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조급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손톱 정리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쓰는 의식입니다. 바쁜 중에도 손톱을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은 인간관계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고 약속도 함부로 깨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손톱이 말해주는 생활의 성실함, 자기관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손톱만 보면 안다는 말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정확한 직관일지도 모릅니다. 일상을 어떻게 다루는 사람이냐에 따라 손끝 하나에도 인생의 태도가 배어나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손톱은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톱은 천천히 자라고 변화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손톱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상 속에 자기만의 리듬과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예전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손톱도 늘 깨지고 들쭉날쭉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손톱 깎는 시간이 가장 나다운 시간이야. 그 말에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손톱은 단지 손의 끝에 붙은 단단한 조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는 몇 분의 시간, 나를 돌보는 작은 습관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 몇 분의 시간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말없이도 사람에게 안심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톱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배려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 젊은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늘 손톱을 짧고 둥글게 정리해 놓고 손을 자주 씻고 손끝 하나에도 조심스러웠던 그녀. 왜 그렇게 손톱을 늘 관리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씻겨드릴 때 손톱 길면 피부 상처 날까 봐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녀의 짧고 정돈된 손톱은 말로 하지 않아도 얼마나 세심하게 타인을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배려는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손끝 하나에 담긴 조심스러움이 결국은 타인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손톱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으로는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톱은 그 사람의 진심, 생활, 성격, 감정, 심지어 사랑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은 거울입니다.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손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 손톱 하나로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와 악수를 하게 된다면 잠깐 손톱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삶이, 마음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손톱을 보며 아, 이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느끼게 될 날도 오겠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첫인상부터 믿음이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을 주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작은 행동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껏 만나온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말은 잘하지만 마음이 안 갔던 사람,
늘 잘해주는 것 같은데 왠지 피곤했던 사람. 그런 이들 모두의 본성이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고,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도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사람들의 버릇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방을 보면 신뢰가 보인다. 처음 만난 사람과 밥을 먹고 나서 계산할 타이밍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방을 여는 순간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준비된 사람이구나. 혹은 이 사람 늘 누군가가 챙겨주길 바라는 사람이구나. 사람의 준비성과 성향은 가방이라는 작은 공간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가방 안이 정돈되어 있고 필요한 물건을 망설임 없이 꺼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의 태도에서도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말과 행동에 책임감이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정돈할 수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가방 안이 늘 어수선하거나 물건 하나 꺼내기 위해 모든 걸 뒤엎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건 단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을 정리하는 방식 자체가 엉켜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외부 질서와 내부 질서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의 주변 환경은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특히 자주 사용하는 물건과 공간의 정리 방식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가방을 여는 태도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가방을 더듬으며 아, 현금이 없네. 카드가 어디 갔지? 하며 늘 뒤로 빠지는 사람.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반복되면 그 사람의 버릇이 됩니다. 일정한 자리를 가진 사람은 물건에도 자리를 줍니다. 중요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소한 준비도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손, 폰 그리고 가방입니다. 그 작은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그 사람의 질서, 태도,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습관에서 드러난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방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쌓여 있는 물리적 흔적입니다. 가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 얼마나 성실할지를요. 두 번째, 만남 중에 폰만 보는 사람. 당신은 준비를 하고 마음을 열어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끊임없이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톡 확인, 앱 탐색, 뉴스 기사, 주식 시세, 쇼핑, 시선은 폰에 있고 당신은 그저 배경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응, 나 듣고 있어. 계속 얘기해. 하지만 당신은 알죠.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터빙이라 부릅니다. 스마트폰과 무시의 합성어로 눈앞의 사람을 무시한 채 폰에 집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깎고 당신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당신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진심이 담긴 상대 앞에서는 절대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눈빛이 아닌 손을 보세요. 그 손이 폰을 향하는가, 아니면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가. 그 손끝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끝마다 난 원래 그래를 달고 사는 사람. 나는 원래 좀 직설적인 편이야. 내 성격이 좀 강해서 그래. 이해해줘.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솔직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겠지 하고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반복될수록 이 말이 서서히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무리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 당신이 불편해하면 그 책임은 회피합니다. 아니,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넌 너무 예민한 거야. 그 사람에게는 사과도 성찰도 없습니다. 상처를 준 것보다 본인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쪽이 먼저인 겁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상대를 배려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해먼드는 이런 유형을 변화 회피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본인의 말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안다고 해도 불편한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원래 그런 사람으로 고정시키며 방어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문제는 당신에게 전가됩니다. 그 정도 말에 상처받는 넌 너무 예민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리고 당신은 점점 말수가 줄고 자기 검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당신만 조심하고 당신만 참게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전부를 끌어안는 순간 관계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집은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난 원래 그래라는 말에는 사실 나는 배우고 싶지 않아라는 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고백인 셈이죠. 정말로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변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직원에게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 지인들과 있을 때는 한없이 다정하고 공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가 느껴지고 웃는 얼굴에선 친절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사람의 태도는 바뀝니다. 야, 여기 물 좀 줘요. 주문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공손함은 사람을 가려서 나오는 것이었다는 걸. 누구에게는 정중하고 누구에게는 무례한 사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말 잘 듣는 상대, 힘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 변화를 권위에 따른 이중 태도라 부릅니다.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거나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심하고 냉정해지는 것. 이는 인격의 불균형이자 감정 조절 능력의 결핍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 강함보다 따뜻함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바로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입니다. 약자에게 무리한 사람은 결국 자신도 누군가의 약자가 되었을 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 인간의 존엄을 조건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공격성은 그 자리에 있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거울 신경세포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의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지켜보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실제로 공격을 받은 것처럼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원에게 무리한 말을 던졌을 때 당신도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한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보다 약한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조심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도 따뜻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진짜 인격의 시험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그가 약한 사람에게 무리한 태도를 보인다면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무례함은 그 사람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단지 아직 당신 앞에서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무심코 흘려들은 그 말투 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 인격의 요약본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 평소에는 조용하고 다정하며 어디서든 예의를 갖추는 사람입니다. 늘 웃는 얼굴로 주변을 배려하고 누구에게나 점잖은 말투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보다 도로 위에 다른 운전자들에게 쏟아지는 그 사람의 말이 더 거칩니다. 야, 어디서 끼어들어. 똑바로 좀 운전해라, 진짜. 와, 저 인간 미쳤나 봐. 갑작스레 내뱉는 욕설과 한숨, 짜증 섞인 말들. 클락션은 지나치게 길고 차창을 두드리며 윽박지르는 모습에 옆자리에 앉은 당신조차 움찔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전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 통제되지 못한 분노, 그리고 익명성을 무기 삼은 폭력성이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탈계인화라고 합니다.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감이 줄어들고 감정의 억제가 약해져 내면의 공격성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운전석이라는 공간은 철저히 개인의 영역입니다.
창밖은 익명의 타인이고 차량 안은 보호받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참았던 분노와 감정이 그 순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감정은 도로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고 난 뒤 사람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다른 사람이 잘못했잖아.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나는 괜찮다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드러난다. 운전대는 작은 힘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그리고 그 작은 권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엔 참던 말들이 운전대 앞에선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옵니다. 조용하던 얼굴이 일그러지고 배려하던 태도가 날카로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춰졌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운전석에서 달라진다면 그 모습이 언젠가 당신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안전한 존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운전대는 방향을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은 인간의 방향성과 인격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운전하는 모습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운전할 때의 얼굴을 기억하세요. 그때의 말투, 태도, 시선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6번째, 남 얘기 없으면 말 못하는 사람. 야, 걔 알지? 요즘 회사에서 고생 엄청 한대. 그 집 아들 이번에도 시험 떨어졌대. 걔네 부부는 벌써부터 사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더라. 혹시 이런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 곁에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저 가십 같고 남들 사는 이야기 같아서 별 생각 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묘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허하고 기운이 빠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말 안에는 의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숨어 있어서입니다. 그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풀고 있는 겁니다. 불안, 비교, 열등감.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조금 덜 초라해지는 느낌. 누군가의 실패를 이야기해야 자신이 더 나은 것처럼 느끼는 마음. 그 심리는 말끝마다 스며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하향 비교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느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일시적인 자기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인간관계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험담과 뒷말은 대화를 오염시킵니다. 처음엔 듣고만 있던 당신도 어느새 한마디 거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중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입이 당신을 향합니다. 예일대의 피터 셀러비 교수는 말했습니다. 험담은 자기 방어이며 불안한 내면이 드러나는 증거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내면의 공허가 그 말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내 삶을 왜곡하게 됩니다. 진심보다 말이 앞서고 관계보다 감정의 소모가 커집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말로 공격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친다. 남의 이야기로 흥미를 끌고 남의 상처로 존재감을 만들고 남의 불행으로 우위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곁에 두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독처럼 퍼지고 당신의 인간관계에도 스며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끊임없이 남 이야기를 꺼내고 없는 말도 만들어낸다면 그 말의 방향이 당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게 가장 큰 경계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버릇은 오랜 시간 쌓인 삶의 태도입니다. 7번째, 계산대 앞에서 손이 안 움직이는 사람. 대화도 잘 되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할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공기가 바뀝니다. 그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보는 척하거나 가방을 뒤적이거나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내가 다음에 낼게. 저번에도 내가 냈잖아. 말은 자연스러운데 손은 끝내 지갑을 꺼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가 핵심이죠. MIT의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문제를 푼 뒤 본인이 채점하고 돈을 가져가게 한 그룹과 감독관이 채점한 그룹 중 어떤 쪽이 더 정직했을까? 정답은 후자였습니다. 스스로 채점하게 한 그룹은 평균보다 조금씩 점수를 높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자기 합리화였죠. 지갑을 꺼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안 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그건 하나의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소소한 식사 자리에서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인생의 위기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이 정말 힘들어졌을 때 말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더 깊은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어떤 버릇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진심이 전해지는 따뜻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 해. 화나시나요? 서운하시나요? 아니면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겠나요? 사랑을 줬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키웠고 먹을 걸 나눠주고 잠을 줄이며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 한마디 꺼낼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전화했더니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카톡 답장을 왜 이틀씩 걸려서 하지? 나만 기다리는 것 같아. 이제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걸까?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입을 닫습니다. 마음은 말하지 않게 되고 감정은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선택 앞에서 고민하게 되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멀어질까봐 두려워지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를 말을 드리려 합니다. 자식을 만나면 5가지를 속이세요. 이건 진짜 거짓말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진심을 진심처럼 전달하기 위해 오히려 조금 감추고 덜어내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는 신의 자식이 다시 당신 곁으로 다가오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잘 지내. 실제로는 손목도 시큰하고 무릎에 물이 차서 잠도 잘 못 자지만 자식 앞에서는 요즘 몸도 괜찮고 친구랑 등산도 다녀왔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왜냐하면 자식은 문제없는 부모일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에게 죄책감 없이 연락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나 허리가 너무 아파. 너 언제 올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생각보다 더 멀어집니다. 내가 엄마한테 너무 못하나 보다. 그 죄책감이 지나치면 그 감정을 피하려고 부모를 멀리하게 돼요. 심리학에서 이걸 회피형 방어기제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느 날 정말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파도 한마디 안 하시더라. 나 왜 몰랐지? 그 죄책감이 깊이 박히면 그 뒤부터는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돈 괜찮아. 아직 쓸만해. 요즘 세상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드뭅니다. 연금으로는 병원비 감당도 빠듯하고 경조사비에 가스비, 관리비까지 올라서 사실은 통장 잔액도 걱정인데.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걱정 마. 나 아직 쓸 만큼은 있어. 너희는 너희 일이나 잘해.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에게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덜 느낍니다. 엄마, 돈 괜찮으셔? 그럼 이 나이에 돈 쓰는 데가 어딨니?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안심한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 더 열려 있어요. 반대로 요즘 너무 힘들다. 생활비가 딸려서 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죄책감과 부담을 느끼고 부모에게서 마음을 살짝 떼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자기도 불안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부모가 의존적일 때 자식은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도 빠듯한 현실 때문에 그 도움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 피함은 곧 거리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괜찮다고 하던 부모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만 딱 한 번 도와달라 하면 그 무게는 훨씬 크게 와닿습니다. 그때 자식은 기꺼이 돕고 그리고 평소 부모의 자존감에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 한 번의 도움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부모는 늘 나를 지켜줬지만 그 순간 나를 믿고 기대준 사람이라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세 번째, 걱정 안 해도 돼. 진짜 걱정돼서 밤잠 못 이루는 날도 있을 겁니다. 퇴근은 제대로 하는지, 애는 잘 키우는지, 배우자랑 싸우진 않는지, 빚은 없나, 건강은 어떤가. 하지만 자식 앞에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넌 너 일만 잘해. 엄마는 괜찮아. 그 한마디에 자식은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많이 걱정하셨구나 하고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자식은 그 무게에 눌려 부모를 정서적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돼도 그냥 살짝 감춰보세요. 그렇게 감정의 무게를 줄이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의 존재를 더 자주, 더 가볍게 찾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음식 나 혼자 다 먹었어. 반찬통에 남은 갈치조림, 그거 사실 딸내미 좋아할까봐 남겨둔 건데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너 생각하면서 했는데 넌 왜 이렇게 바쁘니? 이 말 한마디에 자식은 미안함보다 피로감을 느낍니다. 부모의 음식, 부모의 기다림, 그건 고마우면서도 무거운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그거 나 혼자 다 먹었어. 진짜 맛있더라. 그러면 자식은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야, 나도 먹고 싶었는데 다음엔 좀 남겨놔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 그 반찬을 먹고 싶다며 집에 옵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부담 없이 부모를 찾게 만드는 한마디. 다섯 번째, 보고 싶어도 참는다. 어떨 땐 하루에 10번도 넘게 보고 싶지만 그 마음을 다 말하지 마세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전화도 안 하고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니? 이렇게 묻는 순간 자식은 뒷걸음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전화 못하겠어 하고 멀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보고 싶긴 하지. 그래도 너 바쁜 거 아니까 난 참을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자식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엄마는 늘 날 이해해 주는구나. 나는 엄마에게 뭘 해드렸지.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불쑥 오게 됩니다. 엄마, 나 오늘 갈게. 그 하루는 당신이 그동안 속인 수많은 감정의 대가로 돌아오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부모의 감정을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덜어내고 정리하고 절제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존재에게 마음을 엽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솔직함일 수 있지만 진짜 지혜는 그 솔직함을 배려로 가릴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오늘 자식에게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엄마는 정말 잘 지내. 돈 아직 써도 안 줄어. 보고 싶지만 참는 것도 사랑이더라.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늘 그런 식으로 말하셔도 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그립고, 더 사랑해요. 정숙 씨는 이제 58살, 중년을 넘긴 나이에 다가가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랫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이제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려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정숙 씨의 큰 아들 민수는 30대 중반으로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경쟁에서 밀리고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수는 자주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며 점점 부모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엔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도와주었지만 어느 날부터 민수의 말 속에 이건 부모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일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번만 도와줘, 꼭 갚을게라고 했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정숙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이제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에게 요구하는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둘째 딸 유미였습니다. 유미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에게 가끔씩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유미는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부모에게 종종 얘기했고 그때마다 정숙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미는 부모에게 간섭을 받는 것을 불편해했으며 종종 엄마, 아빠가 너무 나를 간섭해라며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 씨는 딸의 감정을 헤아려 주려 했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알겠어, 알겠어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가 유미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넘기기만 했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식으로서의 독립적인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부모에게 요구하며 점점 더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고 유미는 간섭을 싫어하며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정숙 씨는 어느 순간부터 두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많아졌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두 자녀가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정숙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와 대응 방식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자식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3가지 배려의 기술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모르는 척. 정숙 씨는 민수에게 다시 한번 금전적인 요청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려는 마음을 다잡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부모가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구했지만 정숙 씨는 모르는 척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민수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이번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줘. 우리가 항상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정숙 씨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모르는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수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부모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는 자신이 직장에서 어떤 잘못된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정숙 씨가 모른 척하면서도 그의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모르는 척은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민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해결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수는 자립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돈 없는 척. 정숙 씨는 두 번째로 민수와 유미에게 돈 문제를 다룰 때 돈 없는 척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큰 금액을 요구하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야.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중요해. 정숙 씨는 그 말을 하며 민수에게 금전적으로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할 때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약간 화가 났지만 결국 그는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에 끼어들지 않도록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없는 척하는 것이 곧 민수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의존을 끊게 만들었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돈 없는 척은 물질적인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방법으로 돈 없는 척을 실천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못 본 척. 마지막으로 정숙 씨는 유미와의 관계에서 못 본 척을 실천했습니다. 유미는 종종 부모에게 불평을 털어놓고는 부모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유미가 말을 할 때마다 못 본 척하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희도 힘들겠지만 나도 그런 거 다 해봤어. 그럼 잘 해결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유미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그녀는 부모가 너무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숙 씨는 유미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저 경청하면서도 갈등을 피하려 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못 본 척 하는 방법으로 유미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못 본 척,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정숙 씨는 유미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숙 씨는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표현할 수 있었고 자녀들이 더 성숙한 자세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킨 정숙 씨의 지혜는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혜와 태도입니다. 세 가지 척은 단순히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엇부터 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눈빛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말투를 봅니다. 어떤 이는 옷차림에서 그 사람의 성향을 짐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목소리 톤이나 악수할 때 손의 감각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내려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신발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발을 이야기하면 어딘가 가벼워 보인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모습을 보고 섣불리 사람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다릅니다. 단순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생활이자 습관이며 그 사람의 내면이 오랜 시간 쌓여 바닥에 새겨진 결과입니다. 신발은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말보다 정직하고 표정보다 솔직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신발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말보다 태도가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도란 결국 반복된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발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물건이죠. 그것을 어떻게 신느냐, 어떻게 벗느냐, 어디에 두느냐는 그 사람의 기본적 품격을 보여주는 방식이 됩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신발을 조심히 벗고 가지런히 놓습니다. 바닥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용히 걷고 무게를 균형 있게 나눕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에서도 중심이 잡혀 있고 어떤 말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상대를 향한 배려가 생활처럼 스며 있습니다. 반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신발을 대충 벗고 바닥을 질질 끌며 걷고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먼지와 소란을 남깁니다. 말투에도 늘 예민한 가시가 있고 감정을 다루는 방식도 날카롭습니다. 발끝에 드러나는 버릇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한 중소기업의 면접장. 마지막 최종 면접에는 2명이 남았습니다. 학벌도 비슷하고 자격증도 엇비슷했으며 두 사람 다 성실하고 조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면접관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뽑는 게 옳은가?
그런데 한 부장급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괜찮지만 저는 이 지원자요. 이유요? 신발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발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고. 어딘가 가볍고 감정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다 겉으론 비슷했지만 한 명은 다른 구두를 닦아 신고 왔고 다른 한 명은 더럽고 낡은 운동화를 그대로 신고 왔습니다. 면접은 아무 날이나 아닌데 본인을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준비된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죠. 그날 구두를 닦아 신고 온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 뒤 그 회사의 가장 신뢰받는 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섬세한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구두끈이 매듭 없이 헐렁하게 묶여 있는 사람, 밑창이 닳아 없어졌는데도 무심하게 그대로 신고 다니는 사람. 비 오는 날에도 흙 묻은 신발을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질질 끌며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개 본인의 삶에도 그렇게 무심합니다. 계획보다 즉흥을 선택하고 돌봄보다 방치를 선택하며 타인 앞에서도 자세를 바르게 세우지 않습니다. 반면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나오는 사람. 운동화는 깨끗하고 구두엔 윤이 나며 계절과 날씨에 따라 신발을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개 삶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훈련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대화에서 예의가 있고 관계에서 실망을 덜 줍니다. 신발 하나를 신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단 몇 초입니다. 하지만 그 몇 초에 자신을 다듬는 정성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함께 담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애를 자주 실패했어요. 나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관계가 깊어질수록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나는 왜 사람을 보면 속는 걸까? 그녀는 늘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말도 하지 않았고 유난히 친절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신발이 깨끗하게 닦여 있는 걸 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흙이 묻지 않게 걸어온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가 항상 신발을 조심스럽게 벗고 가지런히 놓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이 예뻐졌다고. 이건 단순한 미화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신발이 무심하면 당신도 대화를 무심하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태도가 조심스럽고 단정하면 당신도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관계는 결국 마음의 마찰로 이뤄집니다. 신발은 그 마찰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자주 걷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일터로, 집으로, 약속으로 향하죠. 그런데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신발은 침묵 속에 당신의 인격을 기록합니다. 발을 끌며 걷는 사람, 뒤꿈치를 세게 구르며 걷는 사람, 발끝이 안으로 향한 사람,
무릎이 흔들리는 사람. 자세는 습관이고, 습관은 성격이고, 성격은 결국 삶을 만듭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발의 움직임만 봐도 그 사람의 기질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은 보폭이 작고 발을 내딛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자신감 있는 사람은 일정한 리듬과 안정된 발 뒤꿈치 움직임을 보입니다.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발이 밟고 지나온 그 길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는가, 누구와 걸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신발은 말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발을 인간의 근본이라 보았습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발은 땅을 딛습니다. 하늘과 땅, 정신과 물질, 이상과 현실 사이를 이어주는 접점이 바로 발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행실은 발에서 시작된다. 행동은 생각보다 먼저 나가고 생각은 결국 습관으로 굳어지죠. 그리고 그 습관은 발끝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서 있는 방식, 걷는 방향, 무게를 주는 발의 축. 모두가 삶의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걷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철학자들이 이토록 몸의 무게중심에 주목했던 이유는 인간이란 결국 머리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로 현실을 딛고 걸으며 관계를 맺고 인생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만나는 방식입니다. 이제 잠시 당신의 신발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어떤가요? 깨끗한가요? 끈은 단단히 묶여 있나요? 밑창은 닳지 않았나요? 정성 들여 고른 신발인가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신게된 물건인가요? 그 신발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나요? 출근길인가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인가요?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을 향한 길인가요? 그 신발을 신는 마음은 어땠나요? 신중했나요? 바빴나요? 무심했나요? 내가 어떤 신발을 신느냐는 단지 취향이나 유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마주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말은 나를 포장하고 옷은 나를 꾸미지만 신발은 나를 증명합니다. 사람을 볼 때 신발을 보라는 말은 단지 스타일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 신발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들이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정성을 들일 수 있습니다. 무심한 신발을 습관처럼 신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무심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될 때 괜히 그 사람의 신발에 눈이 간다면 그건 당신의 본능이 그 사람의 본심을 먼저 읽으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발은 작지만 말보다 정직합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얼마나 성실한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단서가 바로 신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발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신발은 어떤 마음으로 신겨졌나요? 그 대답 안에
당신의 태도와 인생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책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본질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들 말이죠.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콤플렉스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학벌이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감춰왔던 열등감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 주차 관리 요원 혹은 택시 기사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와 존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첫마디로 한 말은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였습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번 먼저 얻어가려는 태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모습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죠.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인간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주기만 하는 기버가 있고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있죠. 테이커의 행동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를 좁히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의 반복은 결국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업무나 부탁을 맡긴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유형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타인을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면 믿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결여된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혹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조차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냉철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능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껍데기가 아닌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패와 성공의 순간에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진급에 실패했을 때 너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거야 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에서 지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내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과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베풀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이 내 일상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한계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애덤 그랜트는 성공한 기버의 특징으로 스마트함과 전략적인 사고를 꼽습니다. 단순히 퍼주는 기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지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버는 자신이 베푸는 행위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율합니다. 진정한 인맥은 무조건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에서 나옵니다. 또한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기준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비교 심리 없이 나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는
때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식적인 태도나 허울뿐인 친절은 장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